시작에서부터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박헌영이 처음 시작한 친일파 선동, 이 제목을 뽑았는데, 그렇습니다. 해방 직후에 이 친일파란 용어를 정치적 투쟁 용어로서 전략 전술적으로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바로 박헌영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걸핏하면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대한민국 세력, 보수, 우파 세력을 가지고 이제 친일파로 낙인 찍어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어찌 보면 박헌영이 후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제 뭐 웬만한 국민들은 이제 그런 친일파 선전선동에 잘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부족하거나 잘 모르면은 그럴듯한 거짓말, 또 왜곡된 역사, 어떤 편중되어진 평가 기준을 잣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친일파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일파가 애초부터 정말 우리가 뭐 일제 36년 식민지를 당했기 때문에 일제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사람들, 앞잡이했던 사람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우리가 벌을 줘야죠. 그래서 친일 반민족 특위에서 사법적인 처리를 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은 얘기를 하겠는데, 문제는 이 친일파가 해방 직후에 좌파 특히 공산 재건파 박헌영이가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쟁되거나 아니면 보수 우파 민족주의 세력을 가지고 하여간에 대중으로부터 뭡니까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어떤 전략 전술이 바로 친일파 낙인이다. 또 이제 해방 직후에는 일제 40년 가까이 일제 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갑자기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그 당시 뭐 민중들은 친일파라고 하면 다들 증오를 하죠. 그런 어떤 감성이 아주 또 예민해진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친일파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인민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사실 여부,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래서 이런 어떤 해방 직후에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성을 최대한 악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반면에 보수 우파 민족주의 세력을 가지고 약화시키는 가장 큰 무기가 이 박헌영이가 친일파라는 용어를 들고 나온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박헌영이는 공산당 계에서도 소수였다고 했잖아요. 그 해방 직후에 이제 종로 장안 빌딩에서 모여서 처음으로 공산당 조직을 재건하기 논의했던 장안파 공산 계열이 있다고 얘기했죠. 반면에 8월 16일 광주에서 올라와서 급히 서둘러서 8월 17일 공산당 재건파를 만든 것이 박헌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공산당 주도권을 둘러싸고는 장안파와 재건파 사이에 이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 박헌영 재건파가 내건 전략 전술 슬로건이 청유탕유였어. 청유탕유는 제가 이 방송 중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청유 맑은 물, 탕유 흐린 물, 오염된 물. 쉽게 가서 청유 나는 깨끗하다, 탕유 너는 오염됐다, 너는 변질됐다, 뭐 이런 건데, 일종의 이제 공산당 내에서의 그 헤게모니 투쟁인데 공산당 운동의 선명성을 둘러싼 일종의 이념 투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원래 이 청유, 탕유, 맑은 물, 깨끗한 물, 더러운 물, 오염된 물 이런 얘기는 중국 고사에 나옵니다. 중국 후한 말기에 당시 그 환관, 외척이 국정을 전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비들, 이제 나라의 관리가 될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청유와 탕유로 나눠가지고, 청유는 그야말로 이제 깨끗한 선비, 깨끗한 관리, 반면에 탕유는 뭐 한간과 결탁됐거나 황제 외척으로서 그렇죠, 제도가 그 줄을 타가지고 이제 배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 관리가 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후한 말기에 탕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청류, 맑은 물파는 주로 이름 높은 고명한 학자나 선비, 문인, 탕류는 이제 대개 그 간산, 신하, 환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조적으로 대비되는 것이죠.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역사적으로 청류, 탕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대의를 명분으로 해서 너는 더럽고 오염됐고 타락됐고 아주 그 뭐랄까요 탐관오리다 나는 깨끗하다 뭐 이런 어떤 논쟁 이분법적 대립구도의 하나의 논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청류 탕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치죠. 어떤 사람을 지명할 때 저 사람은 뭐 탕관오리고 외책에 빌붙어 가지고 한강과 결탁해 가지고 간신배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나는 고매한 선비고 학자고 깨끗하다. 이렇게 특정 사람을 이렇게 지칭해 가지고 그렇게 규정 지으면 그게 그 후대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류 탕류가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가지고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옳고 그런지 뭐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서로 이제 뭡니까 파가 다르면은 무조건 이제 나쁜 놈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얘기로 한자로 당동벌이, 예? 이 용어 자기하고 같은 편은 무조건 깨끗하고 정당하고 나와 대립하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부도덕하고 잘못되었다.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내로남불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미 중국 고전의 이미 역사의 어떤 그거로서 쭉 흘러져 왔던 겁니다. 청류, 탕류 나아가서 이제 그게 당동벌이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반대편은 무조건 나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친회파 선전선동으로 그대로 그 대립 구도가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사실 뭐 청류라고 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뭐 고매한 학자들, 선비들, 요즘으로 치면 뭐 지식인들 그죠? 교수들 이런 사람들, 문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이거 사회에 그렇게 뭐 권력이나 돈에 연연하지 않고 고매한 지식가, 인품, 또 문학가, 문인으로서의 어떤 뭔가 별도가 있다. 수준이 높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치 권력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오히려 정치인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고 지식인 주소고 대학 사회입니다. 지금 대학 사회 교수들 중에 제대로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비롯해 가지고 정말 국가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만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올바르게 소신껏 자기 발언한 지식인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죠. 대부분 다 이제 권력에 빌붙거나 앞잡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괜히 논란에 휩쓸려 가지고 뭐 그게 싫으니까 입을 꾹 다문다거나 그 지식인의 특징, 교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건도 불건도 하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거는 그냥 괜히 얘기해봤자 아무리 옳은 얘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공격받는 것이 그냥 귀찮고 두렵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무슨 자리를 하나 준다, 뭐 돈이 된다, 뭐 그러면 그때는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팔아가지고 정치 권력에 이제 기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아까처럼 뭐 높은 학자, 선비, 문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정치인들이야 뭐 아주 권모술수에 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식인들이 대한민국 입경까지 왔는데 침묵하고 있다. 더구나 이 야당 대표라는 자가 얼마나 참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잡범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식계에서 목소리를 내줘야죠. 저런 사람은 빨리 법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해야지. 아주 입 다물고 있어요. 앞으로 뭐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여야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대법관 판사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뭐 판사나 재판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고매한 인격으로 보통 존경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자들이, 법을 다스리는 자들이, 법을 판결하는 자들이 가장 타락되고 오히려 정치인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자, 그래서 이게 박헌영이가 이 장안파하고 싸울 때는 장안파에 대해서 너는 탕자, 너는 공산주의 이론에 어긋나는 말이지. 되도록 공산주의 활동도 안 하고 말이지. 아주 이렇게 반면에 재건파 우리는 순결한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다. 순수 우리는 정말 정통 공산주의자들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는 장안파의 경쟁에서 이제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그때 이제 청류, 탕류 이런 논쟁을 통해 가지고 장안파를 가지고 압박했다 그러면은 반면에 이제 우파, 민족주의 세력들 이렇게 좌파 공산주의와는 대립되는 세력 그 인사들에게는 뭡니까? 친일파 요 라떼를 붙이는 거예요. 친일파 민족 반역자.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처음 쓴 용어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자. 그래서 이제 친일파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처음으로 박헌영에 의해 가지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일파 민족 반역자 혹은 사이비 애국자, 망명정객이라는 것은 임시정부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 박헌영이니까 당시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임시정부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중국의 망명한 정객들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에헴하면서 뭐 이런 사람들로 이제 무시를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용어, 그러니까 친일파, 민족 반역자, 사이비 애국자, 망명정객 이런 말들은 해방 직후에 박헌영이가 최초로 지어낸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 용어가 거의 한 80년 가까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 이건 논리를 세워가지고 시민운동을 하고 사람을 딱 지정해가지고 규정을 그렇게 아주 그냥 낙인을 찍고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이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이렇게 한 대표적인 기관이 민족문제연구소 아니겠습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근데 묘하게도 이 민족문제연구소는 박헌영의 아들이 또 이 만든 역사연구소예요. 아마 스님인 것 같은데 제가 본명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스님인데 하여간에 박헌영의 아들이에요. 박헌영이가 이제 뭐 부인이 뭐 저 2명인가 3명인가 되니까 그 박헌영 아들이 원경 스님인가 그럴까요? 원경 스님. 이 사람이 이제 박헌영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박원순이도 같이 했잖아요. 박원순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책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이제 친일파들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친일파를 하나하나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8년도 4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친일파 사전편찬위원회가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책을 두꺼운 책을 발행해요. 그 말들은 이제 친일파 인명 수록한 사전이죠. 명단. 근데 2008년도에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친일파 사전 편찬위원회가 간행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이 얼마냐? 4,776명. 한 5천 명 가까운 사람이 친일파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데 공산주의 좌파가 아닌 사람들 대부분은 뭡니까? 많은 분을 한 5천 명을 그냥 친일파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또 몇 년 전에는 여기서 더 늘어가지고 뭐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듣긴 들었어요. 뭐 더 여기서 2008년도에 친일파 인명사전에 등록된 인물이 4,776명이었었는데 한 3, 4년 전인가 또 무슨 인명사전 냈는 것 같아. 거기는 10,000명이 넘었던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뭐 하여간에 그거는 차치하고 2008년도에 나온 친일 인명사전에 의하면 친일파가 4,776명이나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친일파가 생긴 것이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소위 이제 친일파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유럽에서는 뭐예요? 독일이 히틀러가 세계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뭐 프랑스 같은 데서 독일이 점령하니까 또 점령군 독일에게 부역한 프랑스인 뭐 이런 사람들 어찌보게 되면 이제 프랑스로 봐가지고는 이제 반역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프랑스 얘기할 것까지 할 필요가 없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과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 전범 국가로서 그 주요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국제재판소에서 합법적 처벌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무기 징역을 내리기도 하고 또 많은 징역을 내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그 독일 전범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니른베르크 재판이 1945년 11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1946년 10월 달에 끝났어요. 한 1년 가까이 진행된 이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뭐 괴벨스나 이런 거 비롯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치 독일의 전범. 그래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에 기소된 사람이 24명이야.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인류의 대비극 수천만 원을 살해하고 비극을 이끌었던 전범국가 독일의 전쟁을 일으킨 범죄로 처벌 기소된 사람이 24명이야. 또 일본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아시아에서 또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46년 5월부터 도쿄 전범재판소에서 이제 전범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그 당시 기소되어진 A급 전범이 28명이고 그 중에 25명이 실형을 받았어요.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 장기 복역.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범 국가로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독일은 24명이 기소되어 가지고 처벌받았고 일본은 25명이 사법적 처단을 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식민 지배를 한 일본은 전후에 24명이 처벌받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친일파로 가서 4,776명을 처벌해야 된다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한민족 특위에서도 우리가 30 몇 명을 사법적 처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니 식민지 지배를 한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전범으로 24명밖에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식민지 지배를 받은 당시 조선의 그중에서 친일파로 받은 사람이 여기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하면은 4,776명 몇 년 전에는 10,000명이 넘어선 명단을 발표해. 이건 말이 안 되죠. 가해자가 전쟁 끝나고 24명밖에 처벌을 받지 않는데 피해를 입은 우리가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4,700명 뭐 10,000명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들어가지고 법적으로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 자체가 이거는 정치적 프로파간다 선전과 선동이고 왜곡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박헌영이가 친일파라는 용어를 처음 끄집어내고 그걸 또 반민족자라고 한 것은 결국은 이제 반대 세력들, 경쟁 세력들, 보수, 우파, 민족주의 세력들, 또 임정을 포함한 독립운동가도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고립화시켜가지고 민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대신에 공산당 세력, 특히 좌파, 대공공산당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 전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친일파 반민족자라는 낙인이 제가 소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만세 독립 뭐 하니까 거기서 이제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격동된 상황 속에서 격앙된 상황에서 무조건 이제 뭔가 친일파를 죽여라 처단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일파 반민족 이런 어떤 선전선동이 당시의 해방 직후에 당시에 조선의 일반 대중들에게 먹혀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었고 거의 40년 가까이 일제 지배를 받았던 당시 일반 대중들은
해방됐다고 하는 그런 감격 속에서 일제에 대한 증오, 그래서 친일파, 민족 반역자 그 말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죠. 실제 그 사람이 친일 행각을 했는지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보기도 전에 어떤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친일파다 어떤 거 갖다 대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냥 대중들이 감성적으로 막 처단하라, 처벌하라, 죽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전형적인 이게 뭡니까? 선전선동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인가에 한 3주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인민공화국 초대 내각의 주석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요원영 대표를 추대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하여간에 그냥 인공 간판으로 진보들이 이름 올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문교 장관, 예? 인민위원회 안에 문교 장관의 인천 김성수를 가지고 올렸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박헌영이 봤을 때는 뭐예요? 김성수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박헌영이 주도해서 만든 인민공화국, 자칭 인민공화국 문교장관, 지금의 교육부 장관 자리에 김성수를 가지고 물론 김성수 동의도 받지 않고 멋대로 이름을 올린 것이죠. 그러면은 해방 직후에 친일파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아주 그 악렬하게 그것을 잘 몰아세웠던 박헌영이가 김성수를 가지고 인민공화국의 초대 문교장관으로 추대했다는 얘기는 김성수는 친일파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역설적으로. 어떻게 친일파가 초대 내각의 교육부, 지금의 교육부 장관이 문교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은 흘러 지금 고려대학교 건립자인 김성수는 친일파가 됐어. 친일파 사전 명단에 올라가 있고 심지어는 고려대학교에서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원래 그 고려대학교 그 주소가 인천로, 김성수 선생의 호가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김영배 의원이 성북구 구청장일 때 인천 김성수는 친일파인데 그 친일파의 호를 가지고 도로명으로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인천이라는 도로명을 없애버렸어요. 또 2005년도 3월달에 고려대학교 총학에서는 고대 교수 출신 친일파 명단을 공개하면서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을 친일파 명단에 포함을 시켰어요. 자, 근데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고대 신문에 제가 원고를 보냈어요. 우리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은 친일파가 아니다. 그럼 친일파가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박헌영 얘기를 했어요. 이 친일파라는 용어는 해방 직후에 박헌영이가 처음 끄집어낸 얘기인데 그 박헌영이가 자의적으로 만든 인민공화국 초대 내각의 문교부 장관의 김성수를 추대했다. 그런데 어떻게 친일파라고 할 수 있냐. 그걸 제가 글을 써가지고 원고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고대 신문도 다 총학의 영향을 받고 그거 장악되어 있으니까 제 글을 안 실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항의를 하고 만약에 내가 보내는 원고를 고대 신문에 실지 않으면은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대 신문에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고대 신문에 실은 그 칼럼 제목이 인천 김성수 선생이 친일파가 아닌 것은 박헌영이 증명한다. 근데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할 말 없죠. 뭐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봐라. 박헌영이가 초대 인민공화국 문교장관의 김성수를 추대했는데 그 김성수가 어떻게 친일파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걸 설립자가 만들고 소위 뭐 고려대학교 명문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다 좋은 데 취직하고 어디 가서는 고려대학교 출신이라고 학교 이름 팔면서
정작 설립자는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동상도 무너뜨리고 묘로 파헤치고 말입니다. 묘를 하도 파헤쳐가지고 원래 고려대학교 교정했던 김성수 선생 묘가 고향 고창으로 옮겼어요. 김성수 선생 동상도 몇 번 총각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인천기념관 앞에 지금 겨우 하나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얘기죠. 어디 가서는 고려대학교 이름 팔면서 말입니다. 좋은 직장 얻고 뭐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설립자는 친일파로 규정해가지고 아예 그냥 몰아내버리고 교수들도 문제예요. 그렇게 제가 칼럼을 쓰고 친일파가 아니다는 것은 사료를 통해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자를 가지고 친일파도 매도하고 도로명에서 인천이라는 용어를 빼는 것에도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해. 저 혼자서 문제 제기를 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근데 그게 한 5, 6년 전이에요. 그 김명배가 성북구 구청장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비슷한 또 칼럼을 써가지고 이번 동아일보에 보냈어요. 여러분 동아일보도 인천 김성수가 만들었잖아요. 또 동아일보가 그래도 일제 식민지하에서 뭐 일장기 말소 사건이나 등등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저항을 했고 또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 치고 동아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활동하려면 어떤 방어막이 필요하니까. 그 동아일보에 제가 그래서 또 칼럼을 보냈어요. 왜 인천 김성수로 왜 인천을 지우느냐 했더니 이것도 안 싫어져. 신무. 인천 김성수 거리가 없어진 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문재인 정부 때. 김명배가 국회의원 되기 직전 구청장일 때 그 도로명을 없앴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누구나 나서가지고 설립자 또 동아일보 창간자인 김성수가 친일파가 아니다. 따라서 그 인천 김성수 이름을 없애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인천 김성수 선생의 덕을 봤으면서 자기가 고려대학교 구성원으로서 혹은 교수로서 교직원으로서 혹은 동아일보 기자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덕을 받고 직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천 김성수에 대해 가지고 올바른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얘기해 주고 김성수는 친일파가 아니라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친인척조차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실은. 참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아, 우리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은 친일파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 쪽쪽 얘기를 하면서 내가 총학을 비판했죠. 그럼 친일파가 세운 학교가 고려대학교면 고려대학교로 다닐 필요가 없지. 다른 학교로 가든가 학교를 아니면 자퇴를 하든가. 그렇잖아요. 친일파가 세운 거면 친일파 대학 아니야. 그러면서 고려대학교 간판 졸업장은 또 따고 싶고 또 그걸 가지고 사회활동의 발판으로 삼고 그랬더니 학생들도 할 말이 없더라고. 없잖아요. 이건 사실에 입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파를 처벌하기 위한 이념 논쟁으로 친일파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순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처음에 친일파다고 그랬을 때는 누가 친일파고 뭘 잘못했고 이 얘기 안 했어요. 무조건 친일파라고 해서 무조건 친일파. 불특정 다수를 놓고 그냥 무조건 친일파라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미군정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하도 뭐 친일파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뭐 하니까 미군정이 가만히 보니까 친일파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사적인 감정, 반대편에 가지고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친일파라는 용어를 썼던 거예요. 그 앞장에 섰던 인물이 바로 박헌영입니다. 박헌영. 그러니까 이 친일파 기준 자체가 불명확해. 그렇게 이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에서 아주 집요하게 가장 강하게 친일파 처단을 요구했는데 누가 그러면 친일파인가 물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친일파라고 또 얘기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단하자.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으면 그게 좌파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자기 파에 속한 사람은 친일파가 아니고 반대파에 속한 사람은 친일파.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또, 그러니까 또 최승희라고 있어요. 최승희라고 일제시대 때 한국무용, 동양무용으로 세계적인 어떤 무용가로서 각광받던 일본에서 이제 무용을 배워가지고 일본의 어떤 도움하에 전 세계를 순회 공연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춤, 동양춤 이걸 해가지고 세계적인 무용가로서 이름을 떨친 사람이 최승희예요. 뭐 김일성과도 좀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 최승희가 사실은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하고 일본의 어떤 무용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그래서 실제 최승희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황군 위문 공연, 그러니까 일본군 위문 공연에 가가지고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친일파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승희는 해방되고는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인민예술인, 인민위원회에 선출되니까 친일파가 아니야. 북한의 인민위원회 위원이니까.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장덕수 같은 경우는 친일 연설을 했다. 일본에 협조적인 연설을 했다. 그런 명분으로 친일파. 대부분 친일파라고 얘기되는 이제 그 우파 민족주의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일제 말기에 태평양 전쟁에 징용 끌고 갈 때 징용 나가라고 그 뭐 연설을 했다. 뭐 보통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인천 김성수도 그 얘기해요.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징용에 나가도록 연설을 했다. 근데 김성수는 그 실제 연설한 적이 없거든. 글을 쓴 적도 없고. 뭐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친일파 문제라는 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공산당 박헌영이가 자기 세력과는 반대되는 세력을 철저하게 없애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의 동기가 시작됐던 것이다. 그래서 김구, 임정, 그러니까 11월 초에 김구 선생이 귀국을 하잖아요. 와서 보니까 무슨 뭐 친일파 반민족을 둘러싸고 막 논쟁이 뜨거운 거야.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서로 네가 친일파다, 네가 민족 반역자다 막 싸우고, 그 중에서 특히 좌파들이 나서가지고 목청을 높이니까 김구 선생도 그랬어요. 뭐 말로만 입으로만 친일파 민족 반역자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어떤 공세이다. 뭐 확실한 기준도 없고 증거도 없고 무조건 나와 반대되는 세력은 친일파다. 그래서 김구 선생조차도 뭡니까? 당시 친일파 논쟁을 가지고 이건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하나의 그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들이 내세운 또 지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친일파로 논쟁한 사람이 어찌 보면 친일파가 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겠어요? 지금 시대 친일파가 더 정확하겠어요? 해방되고 지금 7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시대 때 살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겠어요?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평가가 정확하겠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가가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방되고 70년이 지나가지고 친일파 사전 명단에 4,776명의 친일파 명단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 시대를 어떻게 안다고? 살아는 봤는지, 그 사람은 제대로 알고는 하는지. 웃기는 얘기죠. 그 시대에 살 줄 아는 사람이 뒤늦게 와가지고 자기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가지고 좌파, 특히 북한의 어떤 그런 동조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인재들,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친일파도 규정을 지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되죠. 인천 김성수가 친일파면은 친일파가 세운 고려대학교도 당연히 친일대학이죠. 또 서울대학은 전신이 경성제국대학이잖아. 일본이 세운 나라잖아. 일본의 동경대학, 동경제국대학을 본떠가지고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 아니에요. 그럼 그 일제가 만들었으니까 서울대학도 결국은 일제 친일대학이네.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연세대학교, 연희전문대학교. 그건 뭡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나서가서 했으니까 좌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제국주의자가 세운 미국의 앞잡이 대학 기관이네. 이런 식으로 좌파의 논리, 역사인식을 놓고 얘기하게 되면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명문이라고 얘기하는 서울대, 고려대,
뭐 연세대 이런 대학은 다 친일파들이 세운 대학이나 저 미제국주의자들이 세운 대학이니까 다 없어져야 돼. 없어야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주로 서울대 나온 사람들, 고대 연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좌파 지식인들, 민족문제연구소, 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좌파 역사가 완전히 역사가들이 다 좌파잖아요. 특히 국사학자들이. 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연구대를 나오면서 뭐 따지게 되면 세계 대학을 다 없애야죠. 다 친일과 관련되어 있거나 거기 미제 앞잡이인데 이게 완전히 뭡니까? 북한의 역사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좌파. 특히 또 그 과거에 보면 민주당의 의원들, 특히 뭐 친일파 없애라고 한 사람들이 보니까 따져보니까 그 아버지들이 다 친일파야. 정동영인가? 뭐 대통령 후보까지. 그 아버지도 일제 때 뭐 큰 면장인가 했고, 김일성이라고 하는 뭐 옛날 동대문구 민주당 의원 또 아버지가 보니까 뭐 일본 헌병 모였고 말이죠. 까보니까 오히려 좌파의 어떤 그런 가족의 실제 일제 앞잡이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아주 정말 뭐 무조건 우기고 뭐 근거가 없는 거 또 역사를 날조해 가지고 낙인 찍으면은 일반 대중들은 또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이니까. 더구나 이제 정교조가 장악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서, 역사 교과서가 완전히 좌파들이 이제 그냥 왜곡시킨 내용을 갖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다 득세해가지고 만든 나라다.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 반면에 북한은 친일파를 완전히 깨끗이 청산한 나라다. 민족의 정통성, 순결성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우위에 서 있는 정통성 있는 나라다. 그래서 교묘하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친일파도 매도하면서 거꾸로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고 하는 김일성의 거짓 역사는 그대로 믿으면서 북한은 다 친일파를 처단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한의 정통성 경쟁에서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성공을 했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친일파 청산한 거, 친일파라고 청산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반민특위를 통해 가지고 많이 처단을 했잖아요. 이광순이, 최남선이니 등등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유명한 사람들, 유명 유력 지도자를 가지고 친일파로 다 사법 처리를 했어요. 북한에 누가 있습니까? 친일파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처단된 사람, 사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 수는 다 엉터리 거꾸로야, 거꾸로. 그래서 이제 흔히 이 정통성 주장한 사람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좌파들을 대한민국은 친일파, 이승만을 비롯해가지고 뭐 차마 이승만은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승만은 뭐 미제 앞잡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매도를 하죠. 자, 그런데 물론 뭐 해방 직후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분단이 되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같은 해 9월 9일 북한이 또 국가가 수립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좋다.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두 개의 국가의 초대 내각을 보자. 과연 어느 내각이 친일파인가 아닌가? 이걸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명단을.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을 봅시다. 정부 구성원. 이걸 보면 알잖아요. 몇천 명까지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이. 대통령 이승만. 상해 임시정부 초대 집정관, 초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도 초대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으로 해도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죠. 이승만을 가지고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북한이죠. 아니면 좌파, 종북 좌파들만 이승만을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독립운동가 이승만을 가지고 어떻게 친일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승만을 보더라도 이승만은 아니죠. 부통령 이시영은 제가 얘기했죠. 이혜영, 이시영, 소위 말해서 임시정부 군자금을 댔던 거부 이시영, 이종찬, 지금 광복회 이종찬의 작은 할아버지가 이시영이죠. 근데 이종찬 씨는 참 비겁하죠. 제가 얘기했죠. 그 아버지 이회영 씨는 인삼 장사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분은 원래 임시정부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종찬 씨가 과거 종로에서 민정당 의원으로서 4번 국회의원 할 때 선거 유세할 때는 자기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실제 작은 아버지 이시영을 팔았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부통령이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을 팔면서 지금 와가지고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시정부로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아주 얄팍한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실제 자기 할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를 팔아가지고 마치 자기 할아버지인 것처럼 대중들 하여금 혼돈케 하는 아주 그런 정말 아주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지금 광복회 회장 이종찬이죠. 하여간에 그 부통령 이시영 이 사람 친일파입니까? 하여간에 가산을 모아가지고 독립군 자금을 대고 임시정부 요인으로서 재무총장을 맡았는데 철저한 방해 독립운동가잖아요. 국회의장 신익희는 임시정부 내무총장을 맡았고 신익희도 뭡니까? 내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임시정부에서. 그전에 또 3.1운동에도 참가하고 말이죠. 정말 오점 하나 없는 독립운동가 신익희 아닙니까? 대법원장 김병로는 일제시대 때 유명했던 인권 변호사야. 독립운동 같은 사람들 다 변호하고 말입니다. 물어변론하고 그런 사람. 존경받는 법조인이죠. 변호사. 일제에 저항했던 이 사람이 친일파입니까? 국무총리면서 국방장관 이범석 장군은 강복군 참모장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친일파예요? 이범석은 강복군을 지휘했던 강복군 참모장인데 외무장관 장택상은 일제시대 때 청구 구락부 사건으로 투옥된 바 있어요. 내무장관 윤치영도 흥업 구락부 사건으로 일제시대 때 투옥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후대 대한민국의 재무부 장관 김도연도 3.1운동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동경에서 28 독립선언 했잖아요. 그때 참가해가지고 역시 투옥을 받았어요.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했던 장택상, 윤치영, 김도연 이런 사람들은 다 일제시대 때 뭡니까? 항일투쟁을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징역을 살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친일파예요? 법무부 장관 이인도 역시 뭡니까? 변호사로서 일제시대 때 일제에 저항하면서 불어변론, 독립운동가를 변론했던 인물입니다. 무임수 장관 이청천은 강복군 총사령관이잖아. 이 사람이 대한민국 초대 내각의 무임수 장관이에요. 국회 부의장 김동원은 수양 동호회 사건으로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 김약수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였어요. 이 김약수는 나중에 국회 부의장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던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사형을 당하죠. 자, 이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해서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국무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장택상, 내무부 장관 윤치영, 배무장관 김도연, 법무장관 이인, 부임수 장관 이청천, 국회 부의장 김동원, 국회 부의장 김약수, 그리고 또 한 사람 사회부 장관 전진안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해방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 내각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의 한국노총회를 만든 분이에요, 사실상. 어찌 보면 우파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좌파와 다 싸웠던 분입니다. 전진안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의 면면을 보게 되면 다 독립운동가 출신들이야. 아니면 일제시대 때 일제히 저항해가지고 투옥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야. 이게 어떻게 친일파 내각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이승만 내각이 친일파 내각입니까? 그건 명백한 사실인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친일파라고 하면 뭐 일반 사람들이야 뭐 누가 친일파인지 아닌지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찾아가 볼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지. 거기다가 이제 언론, 좌파 언론, 민주노총에 있는 좌파 언론, 종교조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런 가짜 역사를 가지고 떠들어 제끼면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줄 알죠. 특히 학생들은 그런가 보다 저 친일파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 초대 내각 면면을 보게 되면 다 하나 뭡니까? 하나같이 다 독립운동가예요. 항일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친일파로 시작된 나라예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얼치기돌치기로 여기저기 들은 얘기.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좌파로부터 이렇게 의식화 받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뭐 시작부터 친일파들이 득세해가지고 나라가 시작부터 아주 그냥 형통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면에 북한은 그렇지 않다. 이런 선전선동회가 쏘가 넘어가가지고 실제 그런 것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 인사를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북한을 봅시다. 소위 말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이 수상인데 김일성 내각의 명단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과연 일제시대 때 무엇을 했는가? 김일성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했잖아요. 소련군 장교죠. 1945년 9월 중순에 소련 군함을 타고 와가지고 군함 안에서 대위 계급을 받고 이름도 김일성으로 하사받고 평양에 등장했던 33살의 김일성 아니에요? 소련군 장교 출신의 김일성. 그리고 부주석이 누구냐? 김영주가 김일성의 친동생입니다. 이 김영주는 되게 오래 살았어요. 몇 년 전에 죽었을 거야 아마 3, 4년 전인가. 거의 나이가 100세를 훨씬 넘었습니다. 한 103세인가 104세까지 아주 장수를 했어요. 김영주. 김일성의 친동생인데 이 김영주가 북한 정부 초기 내각에서는 부주석을 맡았어요. 어찌 보면 서열로 보게 되면 2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김영주가 일제시대 때는 일본 헌병 보조원을 했던 사람, 보조원, 일제 헌병 보조원이야.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영락없는 친일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북한 내각의 부주석인데 일제시대 때는 헌병 보조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북한 내각의 부주석이야. 다음에 장헌근이라고 임시인민위원회 사법부장이면은 이제 우리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죠. 이 사법부장을 맡은 사람이 장헌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장헌근이라는 사람은 일제 때 중추원 참의를 했던 사람이야. 중추원 참의.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의회 참의를 했던 의원을 했던 사람이야. 다 일제로부터 이제 뭡니까? 직위를 받고 선물도 받고 하사품도 받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중추원 참의를 했던 사람이 북한의 법무부 장관격인 사법부장을 맡은 장헌근이에요. 강량욱은 이제 김일성의 외가 인척되는 사람인데 이제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씨 집안이니까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야. 그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이 강량욱이가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는데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면 되게 높죠. 뭐 국회의장급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로 치면은 이 강량욱은 일제시대 때 도의원을 한 사람이야. 이 친일파죠. 일제 도의원은. 이승엽은 이제 박헌영과 함께 대표적인 공산당 조직운동했던 사람이죠. 경성대 나오고 뭐 동경대로 수학하는 아주 그냥 인텔이죠. 이승엽이 이제 남로당이 박헌영에 이어서 남로당이 2위였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가서도 이제 뭐 높은 자리를 했었죠. 그 이승엽이가 일제시대 때는 친일단체 대하숙이라는 것이 이제 일제 말기의 수탈기간, 식량 뺏어오고 뭐 하던 대표적인 기관이죠. 친일단체 대하숙
거기에 수탈기관 식량영단에 이사를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일제가 우리 공무를 강제로 공춘해가는 뺏어가는 그 조직에 이사를 했던 사람이 이승엽이에요. 이승엽. 그다음에 정국은 김일성 내각에서 문화선전성 부부장, 우리로 치면 지금 문체부 뭐 차관급 정도 되겠죠. 이 정국이라는 문화선전성 부부장은 일제시대 때 일본 아사히 신문 서울지국 기자, 일본 아사히 신문 서울지국 기자를 했고 실제 일본의 밀정 스파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김일성 내각의 문화선전성 부부상, 우리로 치면 문화체육부 차관 여기에 임명된 사람이에요. 다음에 김정재는 보위성 부상. 보위성 부상이면 뭐예요? 보위성 부상이면은 우리로 치면 뭐 정보기관의 장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은 김정재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경기도 양주 군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군수 일제시대 때. 다음에 조일명은 문화선전성 부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 되겠죠. 이 조일명은 친일단체 대화수에 속해가지고 학도병이 일본군으로 나가도록 주도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김일성 내각에서는 문화선전성 부상을 자리를 맡았어. 다음에 홍명희는 벽초, 홍명희 그래가지고 인걱정 소설로 유명한 또 당시 그 조선의 3대 천재였죠. 최남선, 이광수, 홍명희 해가지고 이제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조선의 3대 천인 문학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홍명희가 북한에 가가지고 사람은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죠. 부수상까지 했는데 이 홍명희가 일제시대 때는 임전대책협의회, 그러니까 일제가 만든 미국과의 전쟁대책협의회 거기에 가입했던 사람이에요. 홍명희도 그렇게 보면 친일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일제시대 때. 최승희는 앞서 얘기했죠. 친일단체 예술인 총연맹 회원이었다. 그래서 일본 황군 위부 공연도 가기도 했고 그 뭐 최승희도 뭐 친일파죠. 김달삼 여러분 제주 4.3을 일으킨 주범. 그래서 4.3 일으키고 북한으로 도망갔죠.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무슨 뭐 고위 간부직을 맡았죠. 이 김달삼은 일제시대 때 일제 소위로 했어요. 소위. 박파량은 노동신문 편집부장. 북한의 그 유일한 정부 매체 노동신문의 편집부장이니까 뭐 노동신문의 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박파량인데 이름이 일제시대 때 친일 기관지인 만선일보의 편집부장을 했던 사람이야. 만선일보라는 게 만주에서 발행되었던 일본 총독부가 발행하는 신문 거기에 편집부장을 한 사람이 박파량인데 이 사람이 초대 북한 내각에서 노동신문 편집부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낙규라고 김일성대학 교수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제 때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야. 조선인으로서 일제시대 때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야. 다음에 정중택은 북한의 행정식국 산업국장. 산업국장이면 우리로 치면 무슨 뭐 장관 될까요? 산업부 장관 이 정도 될까요? 약간 높은 자리인데 이 정준택은 일제시대 때 일제 소유의 광산 지배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희찬은 임시위원회 교통국장. 일제시대 때 함흥철도 국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자 앞서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이승만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장관들 내각 인사들이 다 항일 운동 또 일제시대 때 일제에 저항해가지고 투옥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김일성 정권, 김일성 내각은 김일성 친동생 김영주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두가 다 뭐예요? 과거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협력했던 정말 친일파들이야.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의 명단 또 북한의 내각의 명단을 보고 그 사람이 일제시대 때 뭘 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어느 남한이냐 북한이냐 대한민국과 북한 내각 중에 어느 나라가 어느 정부가 더 친일파 내각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 쉽게 알 수가 있잖아. 이건 그 사람의 실제 활동 상황인데 기록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말입니다. 나만의 그냥 자들이 얼마나 극성을 떨었냐면은 친탁 반탁 운동했잖아요. 그때 그 김구 선생이 반탁 운동에 앞장섰잖아. 반면에 이제 공산당은 찬탁에 앞장서고. 그때 김구 선생이 막 반탁 운동을 주도하니까 공산당 좌파에서 뭡니까? 김구도 친일파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심지어 김구도 친일파라고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공산당에 박헌영이 반탁 운동했을 때 김구 선생이. 그러니까 자기 정치 노선하고 다르고 반대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하는 무조건 뭡니까? 저건 친일파다 민족 반역자다 이런 그냥 낙인을 찍어가지고 위축하게 만들고 행동을 못하게 하고 여론 조작, 대중 선동, 인민 재판식으로 여론몰이로식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초대 내각하고 김일성, 이승만 대통령 내각하고 일성 내각을 보게 되면 어느 내각이 친일파안 가는 건 명명백백히 드러나잖아요. 그야말로 북한은 처음부터 친일파들이 시작된 나라잖아요. 이제. 반면에 대한민국 정부는 다 독립운동가 일제시대 때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다 내각의 지도자로서 참여를 했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왜곡하고 거꾸로 뒤집어 씌우고 북한이 뭐 친일파를 청산했고 깨끗하고 남한은 친일파들이 뭐 좀 그럴듯하고 뭐 지식인 척하는 사람들은 아이 뭐 대한민국은 뭐 그때부터 친일파들이 시작됐고 건국한 나라라서 어쩌저쩌고 지식인들도 그래요. 보면 교수들도 그렇고 심지어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아도 뭡니까? 모른 척. 이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우리가 친일파 논쟁의 시작은 바로 해방 직후에 지금의 친일파의 원조 친일파 논쟁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박헌영이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그 박헌영의 후예들이 무조건 반대 세력들은 친일파로 낙인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무슨 친일 사전을 만들고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친일파는 사람은 다 보면 박헌영의 후예들이야. 결국은 좌파 공산주의 세력들이에요. 사실 이게 어떤 흐름을 보더라 그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일 문제를 주도적으로 했던 민족문제연구소 만든 사람이 박헌영의 아들 순이. 그게 박원순이하고 만들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백낙청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참가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대한민국을 가지고 통성이 없이 친일파가 건국한 나라다, 태운 나라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가지고 역설적으로 북한의 정통성을 부각시켜 주려고 하는 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고 결국은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인식과 역사관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전략 전술이 바로 친일파예요. 친일파. 윤미향이 보세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 많이 이용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갈취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무슨 법원에서 가벼운 벌금형만 내리고 의원직은 상실되지 않았죠. 이게 참 법관들이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 그 할머니를 앞서가지고 갈취하고 정부 돈 빼내가서 쓰고 말입니다. 호의 의식하고 또 그거로 발판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뺏지도 알고 또 한 20년 동안 30년 가까이 매주 수요일이면 말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선전선동 해가지고 위안부 상 앞에 가가지고 뭐 촛불 집회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농락하고 국민 예산을 가지고 착복하고 횡령하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 가지고 착취했고 노예처럼 했던 이자가 어떻게 그런 가벼운 벌금형에 끝납니까? 당장 국회의원 배치되고 교도소에 갈 사람이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자체가 완전히 이거 뭡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좌파 역사 인식에 물드는 좌파 이 판사예요. 이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완전 거꾸로 된 역사를 배우고 반대 역사를 배우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일파 논쟁.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사회 친일파의 어떤 역사적 기원 뿌리부터 얘기했어요. 그게 처음 박헌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시작부터가 뭡니까?
선전선동을 위한 왜곡된 역사, 가짜 역사였다. 그것이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7일 인명사전에 4,776명의 7.18 사전 인명 명단이 나오고 말입니다. 몇 년 전에는 10,000명이 넘은 명단까지 나오고. 결국은 이제 뭐야? 대한민국은 이제 더러운 나라, 오염된 나라, 친일파가 세운 나라니까 없어져야 된다. 요걸 끌고 가기 위해서, 요걸 어떻게 하는 간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왜곡과 거짓을 일삼으면서 친일파 논쟁을 가지고 감정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거꾸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해방 직후 박헌영이 처음 시작한 친일파 선동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 중에는 아마 처음 듣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친일파 논쟁을 하게 되면은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면은 절대로 좌파들의 선전선동, 친일파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혹은 좌파의 친일파 선전선동에 넘어간 모르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역사인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박헌영이 처음 시작한 친일파 선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